간만 미국 시장에서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컸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 많이 급락했습니다. 우리 시장 출발을 앞두고 걱정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투데이 분석 뉴스타기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나스닥은 하락했지만 어제 미국장에서 네. 이머징이나 한국을 추종하는 ETF는 네. 1.5%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 영향은 달러화가 약세를 보여서 그런 건데, 근데 첫 번째 질문은 아마 이 수급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외국인 이런데 어쨌든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연기금 역할을 하면서 강하게 지수를 받쳐주고 있어요. 네. 반면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러 이유로 인해서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중에 금투세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조금 금투세를 굳이 내년에 바로 도입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금투세가 만약 유예가 된다면 이런 불확실성 해소로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좀 돌아와 줄지, 아니면 금투세와 상관없이 이 투심은 조금 더 안 좋아지는지 이 부분부터 조금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이게 아예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네.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빠져나온다라고도 말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일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무조건 수익에 대해서 세금 50%로 매긴다고 한다고 해도 네. 10배 수익 나는 투자를 안 할까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게 영향을 아예 안 준다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시장은 좀 세금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네. 또 이게 약간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든 다 똑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누가 불만을 갖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한테만 그런 세금을 좀 부과한다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약간 반발 심리. 예전에 이제 파생시장, 선물이나 옵션 같은 경우도 세금이 원래 없었어요. 근데 이게 세금이 도입이 됐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때 약간 저항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조금 주목을 하고 있지 않나. 당장 내년이다 보니까요. 일단은 개인 투자자의 예탁금 같은 경우 연초에 75조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지난주 정도 기준에서 보신다라면 한 47조 7천억 정도, 거의 반토막 났네. 거의 네. 한 50% 정도 감소를 했죠. 물론 시장이 많이 하락한 부분들이 있죠. 연초 대비해서 한 30% 정도 네.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 또 금리가 상승하면서 좀 요즘에 적금 같은 거 알아보니까 한 4%, 한 4.5%도 특파는 7%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그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자금이 이동한 부분들도 일부 있겠죠.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예탁금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약간 시장이 좀 안 좋은 부분들, 또 여러 이런 세금적인 부분들이 아예 영향이 없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또 이제 우리가 또 매년 연말쯤 되면 대주주 지분 물량들 요건을 나오죠. 좀 강화시켰잖아요. 네. 이 10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큰 돈이긴 하지만, 네. 또 주식시장에서 보면 10억은 또 아주 큰 돈은 아닌데, 이 10억 정도 수준 때문에 대주주 조건이 돼버리다 보니까 연말에는 이것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또 일부러 또 주식을 또 매도하는 경향이 좀 일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작은 기업들은 또 이런 것 때문에 좀 변동성이 좀 나오기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금투세의 도입으로 인해서 일단 큰 손들이 좀 시장에서 좀 빠져나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금리 때문에 또 다른 안전 자산도 있고, 또 이런 위험 자산에서 이런 세금적인 부분들 때문에 또 빠져나간다라면 아무래도 조금 시장에서는 좀 힘들 장에서 조금 시장을 좀 받쳐줄 수 있는 자금이 좀 빠지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투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그러니까 2020년 좀 저점을 찍고 주식 거의 화랑 장세 아니었습니까? 한 1년 반 정도? 그러면은 그때야 그래 수익 많이 났으니까 세금 묻는 거 약간
그 세금 내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만약에 복구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연초에 한 1억을 투자하셨는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한 30, 40% 됐는데 네. 이게 이제 복구가 되는데 그럼 그분 같은 경우 원금 회복 정도 예. 수준인 것인데 예. 이걸 내가 세금 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환경이 변화된 거에 대해서 좀 정부가 하고 국회가 예. 조금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근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 유예될 것 같죠. 당장 내년에 시행이 어려울 것 같고 이유는 집권 여당에서 지금 강민국 의원이 이분이 진주 분인데 네. 저도 인터뷰를 여러 번 했던 아, 그러세요? 예, 그 아주 합리적인 법대 교수님이신데 지금 금융시장의 사정은 상당히 다르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시장도 투자자들도 많이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유예하자라는 입장으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당장 내년에 시행이 안 되고 연기될 것 같은 쪽이 무게가 실리는 게 여의도의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법이나 제도는 도입의 취지도 좋고 그래도 시기라는 게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금투세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양도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어떤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거래세가 굉장히 미미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래세도 높고 네. 양도세까지 도입. 물론 이게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게 디졸브라 그래서 좀 사라지고 다시 이제 양도세 넘어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이제 도입의 초기에는 거래세도 높고 네. 양도세도 부과되는 부분이고 예. 그리고 이게 기준이라는 게 지금은 5천만 원이 큰 돈이지만 10년, 20년 후엔 굉장히 작은 돈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예.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 어떻게 되냐면 예. 우리가 왜 주택도 고가주택 6억 원이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조금씩 올라오니까 9억 원. 근데 5천만 원이 나중에 갔을 때 10년, 20년 후에도 5천만 원 넘으면은 수익 넘은 거에 20%를 세금을 부과한다? 너무 가혹하죠. 조금만 매매해도 5천만 원이 넘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20% 그리고 이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도 예. 나중에 이 우리가 그 연말정산 하듯이 내년 가서 소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되게 엉뚱하게 만들어진 제도들이 많죠. 저희 이 자애로우신 우리 앵커님께서 이렇게 지금 열 내면서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강한 톤의 주장이신 겁니다. 예, 5천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 소득을 얻을 경우 20%의 세금. 네. 그러면 내 투자금이 5천만 원이 아니라 수익이요. 수익이 난 네. 것에 대해서 20%죠. 그러니까 물론 수익이 5천만 원 이상 났다는 거는 정말 굉장히 기분 좋은 거죠. 그것만이라도 기분 좋은 거지만 세금 낼 테니까 그거라도 수익이 좀 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입장이죠. 기준의 명확성은 제도 때문에 가져가야 되는 건 맞지만 예. 너무 한 시기에 맞춰서 기준을 만들어 버리는 거는 조금은 맞습니다. 뻑뻑한 거죠. 나중에 가서 이게 바꾸기도 어렵고. 맞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을 아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좀 많이 필요할 텐데, 한 것인데, 자, 그렇다면 저희의 질문에 대한 결론. 금투세 유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아진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근데 뭐 금투세 유예 때문에 투자 심리가 살아난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렵다. 그냥 안도감인 것뿐이지. 네. 이 금투세가 유예되니까 주식 투자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주식 투자를 막 공격적으로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시장이 좋아져야지 투자를 늘어나는 네, 것이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사실 저희도 이제 제가 투자 같이 하는 고민하는 매니저님들도 이 이슈 굉장히 크게 크게 봐야 봐요. 돼요. 왜냐하면 네. 자산가들이 워낙 또 많기 그리고 때문에 굉장히 실질적으로 큽니다. 아까 이 대주주 네.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예. 연말에 매도하고 항상 그렇죠. 연초마다 중소형주 효과가 나타나는 맞아요. 이유도 예, 그런 건 예. 있기 때문에 결국 부자들은 세금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주식시장에서 아무래도 투자 환경이 굉장히 위축될 것은 같습니다. 자, 이상 여의도의 재언을 했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던 삼성전자가 이제 6만 원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더불어서 대형주의 강세도 지속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빅테크 걱정들이 굉장히 많고 주가도 많이 빠지는데 우린 상대적으로 우리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수하면서 대형주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혹시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될지에 대해서 대형주 투자 전략 고민 많이 하실 거라서요. 네.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요즘에 시장 10월 한 달 이제 거의 이제 끝 무렵이다 보니까 10월 한 달을 평가를 해보자라면
시장은 많이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만 본다라면 좀 올라오거나 좀 횡보세를 보여줬는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체감 지수는 엄청 안 좋으실 거예요. 마이너스죠. 네, 그 오히려 9월 달 하락했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체감 그런 지수를 좀 느끼실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주가 지수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올라오긴 했는데 BBB5라고 해요. 요즘에 새로운 신용어인데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요거에 대한 대장주들 아. 그 5개 종목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 하이닉스. 뭐 LG 에너솔루션 그리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뭐 삼성 SDI 요렇게 몇 개 종목만 딱 그 꼽아서 BBB5라고 하는데 이들 종목만 올라왔어요. 삼성전자가 거의 한 저점 대비 10% 가까이 올라왔고요. 뭐 LG 에너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에 거의 신고가 다시 한번 좀 신고가라기보다는 고점을 갱신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상승을 보여줬었고 뭐 최근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90만 원 돌파를 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그 매수한 것을 보면 삼성전자가 뭐 한 1조 한 5천억 정도, 1조 원이 좀 넘죠. 그 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한 8천억 정도, 그리고 삼성 SDI가 4,500억, LG 에너솔루션이 3,500억 이런 정도로 거의 이쪽에만 집중 매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반기 때랑은 정반대 흐름이죠. 상반기 때는 이들 종목군이 하락을 좀 주도를 하면서 시장을 좀 흔들었다라면 최근에 주가 반등은 좀 이들 좀 소위 압축된 종목분들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개별 이슈들이 좀 있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저평가에 대한 인식이 좀 있죠.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부분들. 물론 실적도 같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실적이 하락한 거 대비해서 주가가 더 가파르게 하락을 했고 또 하나는 어쨌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랬고 어저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생산, 공급을 좀 줄이겠다. 시설 투자를 줄이겠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안 좋지만 조금 지나면 업황이 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들 그리고 재고가 좀 줄어들게 된다라면 또 업황이 바로 좀 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가 좀 선행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고요. 또 2차 전지 쪽은 뭐 고평가네 어쩌네 뭐 금리 인상기에 성장주에 대해 어떤 매력도가 떨어진다 어쩐다 얘기가 나와도 결국은 실적으로 증명하는 것 같아요. 실적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 고밸류, 고퍼를 인정해주는 부분들이 하반기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LG 에너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계속해서 예상했던 것 이상의 실적을 보여주는 것들이 외국인들의 매수를 좀 불러일으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바이오는 여름에 한번 반짝 올라왔다가 지난 9월, 10월 증시 조정기에 같이 흘러내렸다가 최근 들어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신라젠하고 코롱 티슈진이 재상장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약간 바이오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좀 더 불러일으킨 게 있고 또 그 몇 년 사이에 4, 5년 사이에 옥석 가리기가 좀 많이 진행됐다는 부분들, 안 좋은 기업들은 많이 퇴출되었고 좀 좋은 기업들이 이제는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요즘 같은 경우에 오히려 제약바이오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지 역할을 좀 해주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좀 동참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 강세가 좀 꺾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뭐 오늘 뭐 환율 좀 개장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1,400원 이하로 간다라면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길게 봤을 때 연말까지 해서 저는 한 1,300원 초반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주식은 오르지 않더라도 환율 효과만으로도 맞아요. 최소한 10%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매력적인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조금은 국내 좀 대형주 중심, 좀 실적이 나오고 조금 이슈가 있는 쪽에 좀 집중돼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 같아요. 뭐 워낙 많이 가파르게 하락했던 네. 뭐 달러 환산 코스피로는 뭐 50%까지 하락을 했고 그렇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 가격적인 매력에다가 그 FX 환에 대한 기대도 있는데 이 BBB5라는 게 사실 미국 백악관에서 전략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 산업의 네. 섹터하고도 맞물려요. 아, 반도체, 예. 배터리,
바이오 그리고 이제 희귀 광물까지 네. 이렇게 왜 4개의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게 사실은 이제 동맹국을 네. 하겠다라는 거와 또 맥을 같이 하니까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서도 우리 한국이 조금은 더 네. 자유로운. 그러니까 TSMC는 하락을 하는데 정확하죠. 삼성전자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이 외국인들이 사는 게 뭐 단기적으로 환플레이도 있지만 어떤 그 정치적인 상황에서 맞물린 중장기적인 투자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 중국 빼고 한국 들어오는 뭐 그런 것도 있죠. 수급의 네, 흐름. 네,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머징 마켓 그 증시, 그러니까 자금 자체가 국가별로 막 급격한 변동은 나오고 있진 않지만 네. 섹터별로의 변화가 지금 포착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반도체 쪽에 있는 자금이 조금 이제 대만이라든지 중국에 있는 그쪽에 투자되는 자금이 좀 빠져나와서 국내 증시로 좀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포착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IRA 법안이 우리가 뭐 미국한테 뒤통수 맞았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네. 또 반대로 크게 본다라면 그 흐름 자체가 우리나라가 또 전체적인 산업 구조가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쪽에 조금 민감한 스마트 머니가 네. 조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맞습니다. 최근에 코스피를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의 매수,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은 단기가 아니라 아예 앞으로 시장의 흐름이 바뀔 것을 예상하는 중장기적인 어떤 수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최근에 재건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EU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21세기형 마셜 플랜 가동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라는 것인데, 자, 재건주에 대한 투자 의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재건주를 보면서 네. 어제 장중에는 좋았고, 볼 때마다 너무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테마는 확실한 테마입니다. 네. 어제 밤에 러시아 국방장관이 또 핵 훈련하고 있다. 그러면 또 이 테마주인 재건주에 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재건주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가장 현명합니까? 뭐 이제 거의 한 7, 8개월 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러우 전쟁이 2월 말 3월 초에 이제 발생한 다음에, 그래서 좀 이제 조금 약간 소강 국면도 있고 또 계속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전쟁은 언젠가 끝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조금 독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러우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어떤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뭐 최소한 500조 정도 비용이 들어갈 거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EU 국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방국들, 뭐 G7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다른 나라하고도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을 좀 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 일단은 끝나야지 이런 부분이 준비가 작업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과연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동참을 호소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실질적으로 재건에 대한 어떤 우리가 기대를 갖는 거는 거기에 사업에 동참을 해서 어떤 그 수혜를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러우 전쟁에 대해서 얼마 역할을 했는지 여부는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걸 참여하는 나라는 거기에 대한 막대한 무기를 지원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었던 국가가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또 주가 좀 일부 종목분들은 먼저 움직였어요. 재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그 사우디 라움시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먼저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가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추세 상승으로 계속 쭉쭉 뻗어갈 수 있을까? 연수성을 띌 수 있을까? 여부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재건주. 네. 앞서서 대형주는 추세적으로 좀 오를 수 있을 것 같지만 재건주는 그렇지 않다라는 톤으로 좀 정리를 하고, 네, 마무리 지어도 괜찮겠죠?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